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잘 되고 있죠?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짜는 3월 29일 일요일 오후 3시고요. 지난주에 2강을 찍고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서 이제 가입하게끔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주일간의 경과를 설명을 쭉 지켜봤는데, 저희는 당연히 한 90% 이상의 친구들은 당연히 이렇게 다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요일까지 한 77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문자 받은 친구들 있을 거예요, 부모님 번호로. 그래서 그날 이제 한 열 몇 명 좀 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지금 100명 정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EBS 온라인 클래스에 가입되지 않는 우리 경제 수강생 중에 대략 20명 정도의 학생들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이게 지금 계속 뭐라고 하지? 피드백을 여기저기서 이제 받고 있는데, 음량이 좀 많이 안 크다 생각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마이크를 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가 여기 위에 있는데, 이 마이크가 심지어 그 회의할 때 쓰시는 마이크를 지금 교환해서 쓴 거예요. 원래 용도의 마이크는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 나왔는데, 요거거든요. 근데 요게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결국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음질도 생각보다 좋지 않은 마이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목소리를 크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2강까지 잘 따라와주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EBS 온라인 클래스는 좋은 점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회원가입도 당연히 승인을 하지만 그 강의 수강 시간을 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강까지 해서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그래서 요 3강, 4강도 밀리지 않고 잘 수강해서 이번 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점이 3월 30일, 31일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4월 6일보다 계약이 미뤄지거나 뭐 안 미뤄지거나, 혹은 뭐 온라인 원격 강의로 대체되거나 안 되거나가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3월 31일 이후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과거 소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우리 학교는, 선생님 생각은 기숙사에 들어오면 다들 안전하잖아요. 왜냐면 외출외박을 일제히 통제하게 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 학교가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생각은. 그래서 지금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이 올해 이제 담임하는 1학년 4반 같은 경우도 의자 책상을 다 떼어 놓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식실에서의 어떠한 거리 두기나 이런 것들도 지금 학교 측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바로 지금 섣불리 계약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든 선생님은 이제 그거에 맞게 또 이 경제 수업에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의 강의가 너무 커가지고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URL을 연결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좋은 점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선생님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느낄 땐 2학년보다도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뭐지? 경제를 수능으로 선택하는 친구들이 내가 알기로 7명 정도밖에 없는데 왜 얘네들이 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은 이번에 유튜브 이쪽을 좀 알아보면서 선생님들 중에서 브이로그 촬영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진짜 많다는 건 알게 되었는데, 뭐 선생님이 지금 당장 유튜버로서의 뭔가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솔직히 마음으로는 너무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오늘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경제생활의 이해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 중에 중단원이 1, 2, 3, 4단원이 있고요. 중단원 1단원 중에서 우리는 경제, 여러분들 첫 시간에 배웠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경제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희소성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희소성과 희귀성의 차이가 뭔지 알죠? 희소성은 욕구에 비해 재화가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희소성과 희귀성은 완전히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서로 대하는 그 기준의 포인트가 달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던 거 기억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세 가지 뭐뭐 있었더라?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건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들도 있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중단원 1단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단원 2단원이 합리적 선택.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는 부분이 합리적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유인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원 3단원이 경제 체제, 그리고 중단원 4단원이 가계, 기업, 정부라는 각각의 그 경제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지 좀 구체적인 상황들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을 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4단원이 중단원 4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합리적 선택 파트인데,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나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최근 수능에서 사실 제일 어렵게 나오는 파트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막 깊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는, 왜냐면 1단원은 앞에서 시작하는 경제생활의 기초니까 뒤에서 배우는 3단원의 거시경제 파트나 아니면은 기업과 연계해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깊어지고 있어요, 이 합리적 선택 파트가.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운다고 해서 그 모든 수능 문제를 사실 풀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문제 프린트 2주차 거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까지를 넣어보면서 또 어려운 문제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넣어볼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잘 풀어보시고, 만약에 좀 안 풀리시거나 어렵다라고 한다면 개학하고서,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면할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단원 2단원 이제 합리적 선택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희소성에서 우리 경제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니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선택에 관해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제 경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리적인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2강까지 매일 찍다 보니까 그때는 강의에 좀 익숙해졌다가 일주일이 지금 다시 지나고 나니까 조금 어색해졌어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희소성이 그래서 선택의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의 모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합리적 선택의 대표적인, 우리 그리고 작년에 그 통합사회 때 배웠던 비용 편익 분석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사결정표 모형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희소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에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분석의 모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비용 편익 분석,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표 모형. 그래서 오늘 3강에서는 이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표 모형과 그 다음에 경제적 유인에 관한 이야기가 4강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5쪽 보도록 합시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서양 속담에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행동이든 그것을 하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더라도 시간이나 노력이 들거나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것을 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는 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자들은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공짜 점심 없다는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경제학의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로서 밑줄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로 인해 포기되는 것, 즉 기회비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학은 이제 선택의 문제에서 직면을 하게 될 때 이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비용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용은 우리 조금 이따가도 자세히 되겠지만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작년에 썼던 것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랬을 때 기억이 나겠지만 명시적 비용은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암묵적 비용은 내가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제시문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요 내가 돈을 내던지 그리고 그 점심을 먹기 위해서 메뉴를 선택하든 아니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어쨌든 시간이 들어갈 테니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를 못하든 뭔가 못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즉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두 가지가 다 이제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언제나 이 기회비용을 염두를 해두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제시문의 특징입니다. 경기도에서 좋은 정책이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거, 점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선생님 저희는 공짜 점심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결국엔 그건 국가가 내주는 돈인 거잖아요. 어떤 쌀이나 김치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생각했을 때 각각의 개인한테 그 점심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명시적 비용이 지출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같은 교직원들이나 아니면 일하는 모든 분들 선생님이 모든 직종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월급을 받을 때 월급 명세서에 보면은 아예 교직원 식비가 공제되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원래 이제 수입부가 있겠지. 근데 이 수입부에서 내가 얼마만큼 점심을 먹었는지가 카운트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빠져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돈은 그러니까 선생님 월급에는 아예 그런 것들이 빠져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주변 사람들하고 봤을 때는 선생님의 교직원 식비가 많이 나가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알겠지만 선생님 아침도 많이 먹고 저녁도 많이 먹는 편이라 선생님이 우리 학교 교직원 식비에 거의 뭐 원탑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10등 안에 최 5등 안에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는 급식법상 그 여러분들이 없으면, 다시 말해 학생들이 없으면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급식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근하는 날에는 다 밖에서 나가서 먹고 오던지 아니면은 도시락을 싸갖고 와야 되는지 지금 이런 상황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출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빨리 우리 맛있는 급식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와야 되는 거, 그리고 선생님도 빨리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아침 점심 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해보도록 할게요. 기회비용이란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으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명시적 비용이란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로 지출된 비용, 암묵적 비용이란 다른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 얻을 수 있었으나 포기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각자 반에서 그 걸그룹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트와이스 콘서트랑 블랙핑크 콘서트랑 레드벨벳 콘서트를 갈 때 결국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선생님이 콘서트 비용은 지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결국에 한쪽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게 동시에 열리게 되면 결국엔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니 나머지 두 개가 포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득이 암묵적 비용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은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 기회비용을 구성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명시적 비용과 그 다음에 내가 포기한 것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가치 암묵적 비용에서 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이렇게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했을 때 왜 이 두 가지 합계가 다 암묵적 비용으로 안 들어가죠?
알겠지만 시간이란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가더라도 둘 중에 결국 하나밖에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 즉 가장 큰 대안의 가치만 여기 암묵적 비용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도 기회비용에 포함되는 이유는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시문 내용을 좀 바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돌아와서 교과서의 사례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대학 진학과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도 이제 2년만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졸업을 하시게 될 텐데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를 갈 때 대학을 진학할지 그리고 취업을 할지에 대해서 따졌을 때 만약에 내가 대학 진학을 선택한다고 하면 내가 취업해서 얻을 수 있었던 돈은 암묵적 비용에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취업을 선택을 했다면 대학 진학을 하면서 썼던 돈들은 안 써도 되는 돈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대학 진학을 해서 4년 동안 생각보다 돈이 진짜 많이 나가는데 당연히 대학 등록금 엄청 나가고 그 다음에 대학교 교재비도 엄청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동학부터 시작해서 혹시나 이제 기숙사나 뭐 하숙하거나 뭐 자취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런 비용까지 다 나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대학 진학을 안 했다면 그건 지출되지 않았을 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돈까지도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시적 비용도 기회비용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은 대학을 진학할 때 포기되는 것의 가치인데 이를 반대로 말하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가 된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 학비와 책값 등이 지출되지 않아도 되므로 그 돈을 얻을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 기회비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기회비용을 생기게 된다. 결국에는 그 기회비용보다 더 크게 편익을 만들어서 내가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경제학의 모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비용 편익 분석이란 의사결정을 할 때 선택에 따른 이득과 손실, 다시 말해 편익과 비용을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거창하게 써놔서 그렇지 사실은 편익의 값은 얼마고 기회비용의 값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준 모델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편익이 있고 비용이 있을 때 편익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5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하나는 만족감, 다른 하나는 이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득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내 수중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딱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데 만족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량화, 다시 말해 계량화라고 표현합니다. 숫자로 표현하기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자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10이라고 한다면 피자를 먹으면서 먹는 만족감은 11 이렇게 사실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그 만족감을 어쨌든 수량화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은 두 가지, 하나는 명시적 비용, 다른 하나는 암묵적 비용. 그래서 각각을 따져가지고 결국에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용, 경제학적 비용은 기회비용이며 다시 말해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냥 비용이라고만 나와 있어도 경제학에서는 결국엔 그 비용이 기회비용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회계적 비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회계적 비용은 명시적 비용만 포함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 뭐냐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경제를 배우는 거니까 영학의 그 학문의 논리를 따라가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회계상의 이윤 혹은 회계상의 비용 이렇게만 따지면 그냥 회계적이라는 말이 그 숫자상에서 나타나는
돈의 입출입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명시적 비용만 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우리 친구들 중에 경영학과로 나중에 진학해서 회계원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이런 건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거에 플러스해서 내가 포기한 것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치까지 비용으로 넣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개의 학문에서 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익은 선택의 결과 얻게 되는 이득과 만족은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왜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편익이라고 나오는데 요거 이제 다시 지우게 되면 편익에서 요거를 이제 숫자상으로 표현할 때 이 편익에서 비용을 빼면 0보다 크다. 즉 이 편익과에서 비용을 뺀 요거를 우리가 순편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편익이 0보다 클 때 우리는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고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필요한데, 만약에 기회비용이 같다면, 그러니까 A라는 대안, B라는 대안, C라는 대안이 비용이 다 같아요.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그렇지, 편익이 제일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만약에 편익이 다 같다면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다? 그렇지, 비용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편익이 크거나 순편익이 0보다 크다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 즉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제시문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읽어봐야 되는데 한번 선생님이 같이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 둘 이상의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사결정에서 합리적 선택은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갚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합리적으로 선택한 대안의 경우 이익은 다른 대안의 선택 시 얻을 수 있는 이익 중 가장 큰 값, 즉 암묵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합리적 선택이 아닌 다른 대안의 순편익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우리 문제풀이는 그 뒷장을 보시면 합리적 선택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 4가지를 선생님이 쫙 넣어놨어요. 그 중에 3번과 이게 연결이 되는 제시문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가 시간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할 수 있는 대안이 3가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좀 건전한 걸로. 근데 선생님이 게임을 롤을도 해봤고 오버워치도 해봤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화면이 확 전환되는 게임은 개인적으로 좀 안 맞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질이 없다라는 표현을 항상 썼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요거 비용 편익 분석,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요걸 이제 수업한다고 얼마 전에 이제 선생님 집에 놀러온 그 군대 후임이 있어가지고 걔한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좀 게임을 좋아하는데 형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보옷이 기다리는 애였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뭐 미들로 갈까 뭐 탑으로 갈까 뭐 이거를 고민을 할 때 하나를 결국 가게 되면 다른 걸 포기하니까 그 사례를 얘기해주면 애들이 까르르 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왔네요. 어쨌든 우리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이게 그 제시문의 첫 번째 해석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2시간이라는 여가 시간이 있는데 너 뭐 할래?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은 3가지 정도 대안이 있어요. 하나는 피아노 치기, 네, 두 번째는 바이올린 켜기. 선생님 나름 중3 때까지는 바이올린 했었어요. 중학교 때 동아리도 관현악부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뭐가 있을까? 책 읽기. 근데 내가 이 각각에 대해서 만족감을 비교를 해봤더니 뭐 비용은 다 빼고 피아노 치기를 계산해봤더니 내가 10, 여기는 9. 피아노도 그렇게 잘 치는 않아요. 그리고 책 읽기는 8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명시적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득도 없으니까 만족과 지금 암묵적 비용으로 따지는 건데, 내가 피아노 치기를 선택했을 때의 암묵적 비용은,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어차피 선택을 못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선택했을 때 포기되는 것은
되는 것 중에 제일 큰 건 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요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합리적 선택은 결국엔 이게 양수로 나오고 그 양수가 된 값을 제외하고 다 음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오케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요 암묵적 비용으로 들어가는 요거 있잖아요. 결국엔 비합리적으로 선택하게 됐을 때는 전부 다 이 기회비용이 똑같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눈치채실 것 같아요? 그치? 내가 만약 여기서 D, E 막 이런 대안들을 막 만들어도 결국에는 이게 다 암묵적 비용으로 쓰일 테니까. 즉 암묵적 비용이 서로 다른 거 하나가 바로 합리적 선택의 대안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매몰 비용은 회수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안 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 사례 중에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내가 영화를 찍고 있는데 영화에 투자한 돈이 이미 10억이야. 근데 이거를 앞으로 2억이 더 들 텐데 내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지금에서부터 더 하게 되면은 개봉을 했을 때 이 나한테 들어올 이 편익이 3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 계속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이 경제학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든 결국 10억 원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돈. 그러면 그거는 아예 선택지에서 빼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2억 원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3억 원이라면 결국엔 편익에서 이 기회비용 뺐을 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더 영화를 제작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매몰 비용 지금의 시점에서 이미 과거에 지출을 해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돈이라고 한다면 이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합리적 선택의 모델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우리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 보시면 합리적 선택의 그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4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것은 이 4문제를 지금부터 쌤하고 다 같이 풀 텐데 그 풀 때마다 이 인터넷 강의니까 퍼즈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일시정지. 그거를 꼭 누르셔서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하고 와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일시정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었죠? 자, 1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비용 편익 분석의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에 보기에서 고른 것은 즉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는 겁니다. 2021 수능 특강 올해 이제 고3 그러니까 02년생 친구들 고3일 때 나온 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한 문제죠. 보시면 갑은 입장료가 10만 원인 별별 아이돌 그룹의 마지막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입장료가 10만 원. 그러니까 콘서트를 간대. 그랬을 때 우리 콘서트의 편익과 비용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고요. 자, 편익에는 만족과 이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용에는 명시적이랑 암묵적 비용이 있을 건데 자, 내가 콘서트를 간다고 누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생각을 못해.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콘서트의 입장료 10만 원이 명시적 비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공연을 가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의 수입을 포기해야 된대요. 내가 콘서트를 가는 시간 동안 난 아르바이트를 못할 테니 아르바이트에서 벌어들일 아르바이트의 수입이 암묵적 비용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입장권은 환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내가 콘서트를 가겠다고 내 주머니에서 10만 원이 나간 건 아니니까 이건 매몰 비용은 아니고 이미 지출했으면 그건 매몰 비용이지만 지출한 건 아니고 그냥 환불되지 않는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별별 아이돌 그룹의 마지막 공연이기에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 콘서트를 가기로 하겠다. 자, 그랬을 때 결국 나는 10만 원과 이 아르바이트 수입을 합친 금액보다도 나는 더 만족감을 느낄 거다라고 선택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기업은 갑의 공연을 관람을 위한 기회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당연히 콘서트 비용은
티켓 값이니까 명시적 비용 들어갑니다. 니은은 효용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맞죠? 가게가 소비하는 것은 우리가 뭘 추구하는 거라고 했었지? 수축나 활동에서 그렇지, 효용을 추구한다. 그러면 기업이 뭘 추구하더라? 이윤의 추구. 기억나죠? 둘 다 효율성. 그것도 기억나지? 정부는 효율성도 따져야 되지만 형평성도 따져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뭘 극대화한다고?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다른 말로 공익의 극대화라고 한다는 거. 선생님이 지금 복습해 줄 때 이렇게 카메라를 막 째려보는 것 같더라고. 선생님이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디귿은 가배 공영 관람에 대한 암묵적 비용이다. 맞죠? 가배 수익이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 리을 보시면 리을이 합리적이라면 이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가배 공연 관람에 따른 순편익은 음의 값을 가진다. 아니죠. 순편익은 양의 값을 가져야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니은 디귿이다. 이런 것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 기회 비용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의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2, 3, 4번. 그래서 2번 한번 여러분들이 쫙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써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는 현 이자 계산이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이게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A는 현재 중국집 셰프로 일하는 중인데 현재 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셰프로서 월 500만 원을 받고 있다. 어우, 월급 많네요. 그런데 중국집 창업에 관한 전망을 들은 후 A는 중국집 창업을 결심하여 자격증 코스로 2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해보니 A는 1년의 중국집을 운영하는데 1년 중국집 운영 들어가는 재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세금 등 비용은 1억 원이 든대요.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경제 배울 때 이 숫자의 계산은 해야 돼요. 알지? 경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돈의 흐름을 따지고 있는 학문인지라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몇억 원은 생각보다 우리 경제 배우면서 많이 계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화폐 가치에는 조금 익숙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공을 빼놓고 계산을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개인이 그 계산을 할 때 좀 내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는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집 임대료를 내는데 내가 그 중국집에 빌딩 그러니까 임대료를 낸다는 것은 지대를 낸다는 거고 다시 말해 토지를 빌렸기 때문에 즉 내가 거기 중국집을 차리는데 건물에 뭐 몇 층에 세를 들어 산다든지 이런 거겠죠. 이 중국집의 임대료를 보증금 2억에 그 다음에 월세 200만 원이다. 근데 이 보증금 2억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요 이 2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1억 원과 1억 원을 끌어왔는데 이 1억 원은 정기 예금 다시 말해서 내가 들고 있는 작년에 기억나죠? 여러분들 금융상품에서 정기 예금 한 번에 들어놓고 목돈으로 운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1억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근데 내가 원래 그 예금을 들고 있었다면은 이 예금에서 나한테 주는 것은 연 5%의 이자였고 그 다음에 대출을 통해서는 내가 연 5%의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은 명시적 비용,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 그 다음에 매몰 비용을 계산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2번 문제 합리적이기 위한 1년 매출 최소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뭐 할 거냐면 1년 단위로 바꿔줄 거야. 지금 뭘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연 단위로 바꿀 건데 봅시다. 얘들아 한 달에 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은 12달을 다른 거 없이 월급만 그대로 고정으로 받으면 얼마를 받는 거죠? 연봉? 10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월세를 200만 원을 낸다는 거는 그 빌린 주인한테 꼬박꼬박 월세를 200만 원을 낸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월세가 다 합치게 되면 연 얼마가 나가게 되냐면 2,400만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게 이 보증금 제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선생님 나이쯤 되면 혹은 어른이 되게 돼서 자취를 하거나 뭐 대학교 다니게 되면 빠르면 벌써 2년 뒤에 남은 이야기인데, 이 보증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집을 들어갈 때 이 집에 대해서 보증금을 넣어 놓습니다 라는 거야. 전세든 월세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보증금을 넣어 놓고 이 경우는 월세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이제 꼬박꼬박 매달 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월세를 못 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보증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2년을 계약을 하게 되면 2년이 지나면 그 주인이 이 집 상태를 확인해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확인한 다음에 괜찮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할 때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금액이 보증금이에요. 이런 제도를 왜 두고 있냐면, 혹시나 월세를 들어갔는데 그 월세를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집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지게 되거든요. 이제 임대인, 임차인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뭐 그것까진 몰라도 되고, 근데 어쨌든 내가 주택상에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나는 그 집의 그 일정 부분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계약을 했으면 월세는 내야 되는데 이 월세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에서 이제 깎아서 주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2,4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년 동안 월세를 아예 못 냈어. 그러면 나중에 이 2억을 돌려주면서 그때 월세는 빼고 드릴게요 하고서 월세 빼고서 남은 금액만 이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혹은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여기 내 집이 아니니까 맘대로 써야겠어 하고서 막 갑자기 정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망치를 들고 막 여기를 팡팡 때린다고 해봐요. 그럼 일종의 시설을 파괴시킨 거지. 근데 그 시설을 파괴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결국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주인이 다시 그 집을 가봤더니 이 사람이 일정 부분 이거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럴 때도 이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이 임대, 임차, 다시 말해서 이 토지와의 거래에서는 꽤 이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 방법이 이제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이 보증금이 엄청 높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다, 만약에 자기 집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월세를 간다 그러면 이 보증금이 좀 내려가고 월세가 올라가는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만약에 1억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어. 그러면 돌아올 때 나는 전세에 살고 있으니 월세는 안 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주인이 나한테 1억 원을 다시 돌려줘야지 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 당연히 집주인은 월세를 받을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들도 뭔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결국엔 그 1억 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은행 같은 데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생기잖아. 매달 목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이제 계속 수입을 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런 것도 있어. 보증금 얘기가 되게 길어지네.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집을 샀다. 근데 내가 1억 5천짜리 이걸 다시 전세를 줬다고 해보자. 그럼 나한테 1억 5천이 생기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2억 원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1억 5천짜리 누가 들어오면 나는 1억 5천을 다시 갚아버리면 나한테는 이제 5천만 원의 빚밖에 안 생기죠. 그럼 선생님, 당연히 이 사람이 나갈 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지. 그 뒤에 세입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이거를 팔아버리면 되죠. 2억 원짜리 집을 다시 팔아버리면 나는 다시 이 사람한테 1억 5천 원을 만 원을 주면서 내보낼 수 있잖아.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세 시스템이고, 전세는 생각보다 전 세계에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고 선생님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이 길었냐면 결국 이건데, 보증금 2억은 이 월세를 내고 있다면, 내가 꼬박꼬박 낸다고 한다면 이 보증금은 결국에는 내가 맡겨놓지만 나중에 나한테 다시 돌아올 금액이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조건이야. 이해되겠어? 근데 이 밑에가 중요해요. 이 밑에가 뭐냐면, 나는 이 2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개를 한 건데, 하나는 예금을 깬 거고 다른 하나는 대출을 받은 건데, 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정기예금을, 이 보증금을 안 냈다면 이 예금 깰 필요 없었겠지. 다시 말해 이 연 5%이자, 다시 말해 1억 원의 5%면은 연간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은 내가 보증금을 안 냈다면 결국엔 나한테 들어올 돈이었잖아요. 그렇지, 얘가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포기됐으니 이것도 암묵적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대출에 대한 연 5% 이자 봅시다. 만약에 내가 이 2억 원을 안 했다면 대출을 빌릴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면 결국엔 대출을 빌렸기 때문에 5% 이자 매번 내야 되는 거잖아, 1년마다. 그것도 역시 500만 원이 될 텐데 이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다 내야 되는 요것도 결국 비용으로 잡힌다는 거지, 명시적 비용. 그래서 1년에 들어가는 명시적 비용, 중국집 운영과 그 다음에 월세 내는 것도 명시적 비용이 된다. 요렇게 5개가 명시와 암묵이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 코스 여러분들 알겠지만 내가 지금 중국집을 안 차린다고 이 200만 원이 회수되는 건 아니니 얘는 뭘로 잡아야 된다? 매몰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답을 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적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2개 합치는 요렇게 3개가 합쳐지는 거니까 명시적 비용은 1억 2,900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묵적 비용은 여러분들 이거 월급, 연봉 항상 헷갈리면 안 돼. 단위는 항상 통일이 돼야 됩니다. 연봉의 입장에서 암묵적 비용을 보게 되면은 6천만에다가 500만을 더하니까 6,500만. 따라서 이 셰프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요, 얘보단 더 크게 해야겠지. 1억 9,400만보다는 더 많이 1년에 얻어내야지 결국엔 이거에 대해서 이득을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편익을 계산했는데 1억 9,400만 원 이래요. 딱 그러면 얘랑 합친 걸 똑같은데 그러면 요거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까 부등호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크거나였어? 아니면 크거나 같다였어? 크거나였지. 다시 말해서 1억 9,400만 원을 냈는데 1억 9,400만 원 밖에 안 온다. 이러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보다는 큰, 다시 말해 최소 요구 금액이라는 것은 얘보단 더 커야 된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만약 이해 안 되시면은 여기 부분만 좀 다시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순편익 계산입니다. 역시 문제 푸시고 그 다음 들어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2020 수능 특강이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갑은 김밥 한 줄과 순대 한 줄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김밥 한 줄과 순대 한 줄의 편익은 다음과 같다. 김밥, 순대 각의 편익과 가격이 나오게 되네요. 그랬을 때 김밥에서는 7,500, 얘는 5,000원. 그 다음에 순대에서는 7,000원 하고 4,000원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김밥을 선택했을 때의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김밥을 선택했을 때 편익은 저기 딱 나와 있지만 7,500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자, 비용은 다시 뭐랑 뭐로 구성이 되냐면 명시적이랑 암묵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어차피 김밥 선택하게 되면 내가 5,000원은 나갈 테니 당연히 5,000원이 명시적 비용에 들어갈 텐데, 여기 유형에서는 여러분들 순편익 계산할 때 암묵적 비용을 잘 따져줘야 돼요. 알겠지? 잘 봅시다.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결국엔 여기 상황에서 내가 김밥을 사거나 순대를 사거나 라고 한다면 김밥을 선택할 때의 암묵적 가치는 결국 순대에서부터 얻는 편익이다 라는 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내가 순대를 결국엔 선택을 했어도 순대를 선택함으로써 나가는 돈이 있었을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여기다가 암묵적 비용에다 뭘 넣어야 되냐면 순대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순편익이 7,000원에서 4,000원을 뺀 것이 암묵적 비용이 된다는 이야기야. 다시, 내가 김밥을 선택할 때 얻는 그러니까 포기하는 암묵적 비용은 순대에서부터 얻는 편익인데, 결국 내가 순대를 선택하게 되었어도 이 편익은 얻었지만 이만큼 비용은 나갔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순대 입장에서의 순편익이 암묵적 비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3,00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밥을 선택했을 때 편익은 7,500, 그 다음에 비용은 5,000 더하기 3,000이기 때문에 8,000이 됩니다. 그래서 편익에서 그 비용을 뺀 순편익은 마이너스 500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순대를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순대는 7,000원이고,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은 4,000원, 그 다음에 순대를 선택했을 때 암묵적
그 비용은 김밥을 선택했을 때 편익인데 7,500에서 5,000원을 뺀 것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2,500원이 될 테니 결국 얘네 둘을 합친 것은 6,500원. 다시 말해 7,000원에서 2,500원을 빼면 500원의 이득을 보는 것이 순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선 둘 중에 뭘 선택하라? 그렇지, 순대를 선택하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4번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여기에 떡볶이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해봐. 그래서 이제 떡볶이가 들어가게 돼도 결국에 이게 대안이 3개가 되면은 결국에는 포기된 것 중에 이 떡볶이를 선택하면서 포기된 2가지 중에 결국에 여기에 순편이 2,500, 여기는 3,000이니까 결국 암묵적 비용의 가치에는 뭐가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 3,000원. 다시 말해 순대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떡볶이가 순편익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김밥과 순대를 선택할 때 암묵적 비용이 떡볶이의 순편익이 들어가겠죠.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3개를 선택하게 돼도 암묵적 비용에는 하나밖에, 가장 큰 거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4번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묵적 비용은 가장 큰 편익 1개만 들어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2주차 문제 프린트에는 요 기회비용과 비용 편익 분석 계산하는 문제들로 많이 넣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풀어보시면서 좀 자기 것화 하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대표 유형 4개를 넣어놨잖아요. 이 4개가 결국에는 각자 그 4가지의 비용 편익 분석에서 제일 중요할 수 있는 요소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따져보시고, 아 이거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연습하면서 여러분들 거 체화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심화 문제입니다. 역시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일시정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도록 할게요. 자, 심화 문제 4번입니다. 상황을 새롭게 정의한대요. 이게 이제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이 합리적 선택이 수능에서 지금 현재 경제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 4번이에요. 뭐냐면 사실은 그래, 편익하고 기회비용을 이렇게 딱딱딱딱 모델링을 해서 딱 맞추는 건 이제 웬만한 전국의 수험생들이 이제 다 잘하니까 이제 아예 수능장에서 이 편익과 비용을 일일이 자기가 새롭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아예 이렇게 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아이디어는 편익은 기회비용보다 커야지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건데, 그걸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엄청 긴 문제를 자기가 시간을 써서 편익은 이렇구나, 기회비용은 이렇구나 이렇게 탁탁탁탁 분류를 해서 결국엔 요 대안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구나 이렇게 뽑아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기출문제 같은 걸 보더라도 막 연습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새롭게 나올, 그 시험 현장에서 새롭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요거는 본인이 잘 연습이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 우리 사탐에 3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20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 거의 한 5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나머지 문제 유형들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푸시고,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쓰는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표는 프로축구팀의 A의 회원제도다. 참고로 이거 19년 3월 문제잖아요. 3월 문제는 그래도 쉬운 편. 알겠죠? 근데 평가원 문제들, 6월, 9월에 보는 평가원 문제들이나 수능 문제로 갈수록 엄청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번 하면 할 수는 있는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계속 이렇게 기출문제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 금방은 아니더라도 이게 어떻게 풀겠구나 감은 바로바로 잡히는데, 어쨌든 3월은 그래도 좀 쉬운 거니까 우리 쉬운 문제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는 프로축구팀 A의 회원제도다. 축구 경기 입장료는 경기당 10,000원이고 한 해 팀당 총 경기 수는 50경기이다. 회원권은 시즌 시작 전에만 구입할 수 있고 축구 팬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딱 여러분들 느낌 오지? 아,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번 A의 전 경기를 관람하려는 축구 팬은 실버 회원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볼게요. A가 지금 전체 경기가 50경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의 경우 수가 지금 4가지야. 이 50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아무 회원도 가입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있고, 골드 회원에 가입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실버 회원에 가입되는 게 있고, 사이버 회원에 가입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생각합시다. 50경기를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은 한 경기당 10,000원이니까 여기는 50만 원이 들어가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골드회원에 가입된다고 한다면 연회비는 30만 원을 내지만 입장료는 무제한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나는 30만 원만 내도 이 경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버회원은 10만 원을 내고 50%가 할인된다고 하니 50경기에 대해서 50만 원 할인 한 25만 원이 될 테니 결국 이것은 35만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이버웨어는 단순하게 10% 할인이니까 45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될까라는 거지. 봤을 때 어차피 50경기를 보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 똑같으니까 결국엔 최소 비용 골드웨어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기억번은 틀렸네요. 그렇지. 실버웨어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 니은 봅시다. A가 10경기를 관람을 한다네요. 10경기를 관람을 하면은 바로 그냥 계산해볼까? 그냥 선택하면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골드웨어는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실버는 10만원에다가 뭘 하면 되지? 5만원에 여기서 10만원에서 5%, 50%니까 다음 시간에 흰색 품빛 꼭 갈아볼게요. 15만원. 그 다음에 얘는 10% 할인 9만원이 되겠네. 그러면 넷 중에 가장 싼 건 요거니까 사이버웨어 맞죠? 니은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구간마다 난 골드를 선택한다 이러면 최소 자기 30경기 이상은 봐야지. 그래야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다음 디귿. 골드회원 가입을 고려한다면 연회비를 기회비용에 포함시켜야 된다. 당연하죠. 명시적 비용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리을. A의 25경기를 관람하려는 축구 팬들은 25경기 역시 또 계산해보겠네. 그냥 가면 25만원, 그 다음에 골드는 30만원, 그 다음에 실버는 25만원에 요거에 대해서 50% 할인이니까 12만 5천 원이 되면서 맞죠? 아 미안합니다. 10만원. 햄을 바로 이렇게 안 했잖아요. 22만 5천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2만 5천 원을 할인하는 금액이니까 22만 5천 원이 될 거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실버 혹은 사이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네요. 골드나 실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첫 번째 합리적 선택의 모델인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유형까지 한번 다 같이 풀어봤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는데 요 파트가 중간고사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 중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보고 하시고 계약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 그렇게 우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강의까지 하면 이제 우리 현재 시점에서는 인강으로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테니까 우리 또 잘 마무리하고 문제까지 여러분들 잘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